나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한때 사랑만 믿었던 여자였다. 그 사랑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 줄은 아직도 알 수 없다. 집은 오래된 단칸방 전셋집이었고, 겨울이면 벽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어 새벽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려야 했다. 방바닥은 늘 차가웠다. 중학교 때는 교복이 없어 교육청에서 해주는 무상교복 지원으로 겨우 맞췄고, 점심은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아니었으며 굶는 날이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엔 집에 형광등, 전기세를 못 내 한동안 촛불을 켜고 살기도 했다. 방학이면 친구들이 어학연수를 간다고 떠날 때 나는 동네 공장에서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세와 아버지 병원비를 메워야 했다. 성인이 되어 작은 중소기업 사무직에 취직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급여의 절반은 집세와 아버지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는 교통비와 간단한 식사비를 겨우 충당했다. 옷 한 벌, 화장품 하나 제대로 사지 못했지만 그런 건 사치라 여겼다. 그저 아버지와 함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나의 목표였다. 그런데 그런 내 앞에 거래처 사장의 아들이 나타났다. 처음 마주쳤을 때 나는 긴장했다. 말쑥한 정장 차림, 반듯한 태도, 어디 하나 부족함 없는 모습.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내가 가진 누추한 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다. 서류를 들고 사무실을 오가던 그가 내 눈을 보며 미소 지었을 때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저 예의라고 넘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다. 그와 함께 일하며 몇 번 마주치자 그는 내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서류를 건네주며 짧게 말을 건네고 점심시간에 일부러 내 자리 근처를 지나며 눈길을 주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퇴근하는 길에 따라 나서더니 근처 분식집에 같이 가자고 했다. 나는 순간 거절하려 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다. 작은 가게에 앉아 떡볶이와 순대를 시켰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듯 젓가락을 서툴게 들었고 그 모습이 의외로 귀여워 웃음이 나왔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런 곳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다고.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가진 초라한 세상을 누군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 후 우리는 소소한 데이트를 이어갔다. 퇴근길 버스를 함께 타고 창문에 비치는 도심 불빛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강 둔치를 걸으며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을 나눠 먹었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밤바람을 맞았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주말에는 오래된 동네 사진관에 들어가 흑백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지만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그 사진을 받은 날 나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내 얼굴에 그런 환한 웃음이 있었다니. 어느 날은 시골 버스를 타고 교회로 나갔다. 허름한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를 시켜 먹으며 우리는 그릇에 김치를 덜어 나눠 먹었다. 그는 수저로 후루룩 국수를 먹으며 이런 게 진짜 맛이지라고 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그 순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걸 깨달았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내 초라한 세상에 내려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 나는 집에 돌아와 밤마다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혹시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행동은 흔들림이 없었다. 퇴근길에 늘 나를 기다려 주었고 바쁜 와중에도 짧은 메시지로 내 안부를 챙겼다. 그 진심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그를 놓을 수 없게 되었다. 그와의 연애가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이 함께 커져갔다. 나 같은 집안, 나 같은 처지의 여자가 과연 그 집안에서 며느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상견례 날. 나는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손수 다려드렸다. 오래 입어. 군데군데 색이 바랜 옷이었지만 아버지는 자존심을 세우듯 단정히 매무새를 고치셨다. 우리 집에는 자동차조차 없어.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반면 시댁 쪽은 고급 세단으로 나타났고 이미 예약해둔 호텔 레스토랑의 룸 안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와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처음 마주한 시어머니의 시선은 차가웠다. 내 얼굴을 스쳐 내려간 눈빛 속에는 평가와 불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아버지에게 건네는 인사조차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내 요즘은 다들 괜찮은 집안에서 며느리를 드리는 데라는 말을 흘렸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 했고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보며 심장이 저릿하게 아팠다 하지만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결혼 준비는 시작부터 전쟁이었다. 웨딩드레스를 보러 간 자리에서 나는 단아하고 깔끔한 드레스를 집어들었다. 내 형편에 맞는, 내 성격에도 어울리는 옷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건 너무 싸구려 같다. 체면이 서지 않는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른 옷들을 돌아보았지만 마음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예단과 예물 준비에서도 끝없는 난관이 이어졌다. 아버지는 없는 살림에 빚까지 내어 시댁이 원하는 만큼 채우려 애썼지만 시어머니는 늘 부족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나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럼에도 그는 내 곁에서 늘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었고 그 손길 덕분에 나는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결혼식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누구보다 불안했다. 화려한 꽃장식과 조명 아래 사람들은 축복의 박수를 보냈지만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은 나를 올감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섰다. 첫날부터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차렸다. 그러나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닌 지적뿐이었다. 국이 너무 싱겁다. 반찬 간이 맞지 않는다. 걸레질은 대체 어떻게 한 거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꼬투리를 잡았다. 빨래를 널어도 수건개는 모양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하라고 했다다. 나는 속으로 울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고쳐야 했다. 시아버지는 묵묵히 신문만 펼쳐들었고 남편은 곤란하다는 듯 피식 웃으며 그냥 넘어가라는 말만 했다.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첫 명절. 나는 더 큰 벽에 부딪혔다. 수십 명의 시댁 식구들이 모였고 음식 준비는 고스란히 내 몫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치고 고기를 다듬고 나물을 무치며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었다. 머리카락은 기름에 눌어붙었고 손등은 뜨거운 기름에 데어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건 맛이 없다다. 모양이 엉망이다. 라는 말만 내뱉었다.
나는 화장실로 숨어들어가 울었지만 들킬까봐 서둘러 눈물을 훔쳐야 했다. 눈물을 보이면 며느리 주제에 눈물이 많다는 또 다른 구박이 따라올 게 뻔했으니까. 친정은 갈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자주 가려 하면 며느리가 어디 친정만 찾느냐며 날카롭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두려워 아버지께 연락드리는 것조차 눈치를 보았다. 휴대전화 속 아버지라는 이름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한 채 끄는 날이 얼마나 많았던지.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아이를 낳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다.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해서 그렇다는 말이 날아왔다. 내가 준비한 동화책을 펼치면 쓸데없는 책 말고 한자나 가르쳐라라며 소리쳤다. 아이가 열이나 병원에 데리고 가면 이래서 가난한 집 며느리를 들이면 안 된다는 말까지 들었다. 나는 점점 무너져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다. 내 자리를 지켜야 했고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 그렇게 나는 매일 서럽게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야 했다. 결혼 후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내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나를 못마땅해 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흠을 잡았다. 아침상을 차려도 빨래를 개어도 심지어 내가 잠깐 숨 돌리며 앉아있는 모습조차 싫다는 듯 노려보았다. 나는 숨조차 내쉬는 것마저 눈치를 봐야 했다. 어느 날은 아침밥을 서두르느라 국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사람이 성의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내 친정에서 배운 게 이 모양이지.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면 또다시 구박을 받을 게 뻔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남편의 태도였다. 그는 늘 방관자였다. 시어머니가 내게 쏟아내는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거나 내게만 와서 속삭였다. 그냥 넘어가 괜히 더 날 세우지 말고. 나는 속으로 소리치고 싶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냐고.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을 수는 없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명절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수십 명의 친척들이 모여드는 날이면 나는 전쟁터에 내던져진 병사 같았다. 이른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탕국을 끓이고 잡채를 무치며 종일 서 있었다. 발바닥이 불에 댄 듯 아파와도 쉴 수 없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깎아내렸다. 요즘 며느리들은 손이 야무지질 않아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건 벌써 혼났지. 친척들이 피식 웃거나 눈을 돌릴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내 아버지는 나를 걱정했지만 시댁 눈치 때문에 자주 뵙지도 못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싶었지만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며 결국 포기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친정을 찾으려 하면 꼭 말했다. 며느리가 어디 친정만 챙기냐. 이제는 우리 집 사람이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언제부터 내 집을 잃고 내 아버지를 잃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시간이 흐르며 아이가 태어났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 희망조차 오래 가지 못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시어머니는 곧장 내게 화살을 돌렸다. 애가 왜 저렇게 우냐? 내가 젖도 제대로 못 먹였어.
그렇지, 아이가 감기에 걸리기라도 하면. 그러게 시집살이 하면서도 놀러 다녔나 보네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죄인 취급을 당했다. 심지어 아이 교육 문제에서도 끝없는 충돌이 이어졌다. 나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딴 책 읽을 시간에 구구단이나 외워라라며 소리쳤다. 내가 조용히 책을 펼치면 책을 빼앗아 던지기까지 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시어머니는 내가 무슨 옷을 입는지도 문제 삼았다. 검소하게 입으면 사람이 볼품없게 다닌다고 구박했고, 조금이라도 멀쩡한 옷을 입으면 며느리가 잘난 척한다고 몰아붙였다. 어느 날은 내가 친정에 보낼 생활비를 따로 챙기려는 걸 들키자 시어머니는 내 손을 낚아채며 말했다. 내 집은 이제 끝났다. 며느리 된 이상 여기만 생각해라. 그 말에 나는 숨이 막혀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어머니가 친척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우리 집 며느리 말이야. 가난한 집에서 데려왔더니 역시 티가 난다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흉내만 내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내 존재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매일같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나는 끝없는 시집살이 속에서 조금씩 부서져 갔다. 처음에는 남편이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다. 결혼을 결심할 때도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다.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본색을 드러낸 건지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내게 뭐라 할 때마다 그는 곤란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냥 넘어가 어머니, 원래 그러시잖아.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답답해졌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 참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그 말이 결국은 나도 나서기 싫다는 뜻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명절날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다. 고기 다듬고 나물 무치고 전 부치며 땀범벅이 된 상태였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또다시 내 흉을 봤다.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야무지질 않아. 내가 다 손 봐줘야 돼. 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침묵이 더 서럽게 다가왔다.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 나가 놀다 들어오면 시어머니는 애 데리고 쓸데없이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잔소리를 퍼부었다. 나는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나도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왜 늘 못마땅해 하셔? 그랬더니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다. 그냥 어머니 말씀이니까. 흘려들어 괜히 맞서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마치 혼자만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내가 친정 아버지께 용돈을 조금 드리려고 생활비에서 쪼개어 돈을 챙겼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손에서 돈을 확 빼앗았다. 며느리가 감히 남편 몰래 친정 챙겨. 내 집은 끝났어. 그 순간 나는 손이 부르르 떨렸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난처한 듯 나를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뒷모습이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밤이 되자.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 혼자 죄인 같았어. 그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괜히 더 키우면 좋을 게 없잖아.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자꾸 문제 삼아? 그 말은 내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내 손을 잡아주던 시절의 따뜻함은 이제 없었다. 그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등을 돌렸고 나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아이 교육 문제도 끝없는 논쟁거리였다. 나는 아이가 동화를 좋아하는 걸 보며 책을 많이 읽히고 싶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책은 무슨 책이냐? 한자나 외워라라며 책을 빼앗았다. 아이가 울자 나는 눈물이 날 만큼 화가 났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하려는 건 존중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무심히 대꾸했다. 어머니, 방식이 틀렸다는 법은 없잖아. 그냥 맞춰드려. 그 말은 내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위해, 나를 위해 최소한 한마디는 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그는 언제나 어머니 쪽에 서 있었다 하니 어쩌면 그저 자신이 편한 쪽에 선 거였다. 나와 싸우고 싶지 않고 어머니와도 맞서기 싫으니까. 결국 그가 택한 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무심함이 나를 가장 깊게 찔렀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는 남편 곁에서도 외로웠다. 부부가 아니라 단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같았다. 함께 밥을 먹어도, 함께 잠을 자도 마음은 늘 혼자였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결혼 전에 두려워했던 게 현실이 되었다. 나 같은 여자가 그 집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 했던 걱정이 이제는 남편조차 내 편이 되지 않는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나는 조금씩 단단해진 줄 알았다. 그러나 새로운 폭풍은 늘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재산 문제였다. 시댁은 오래된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늘 친척들 앞에서 말했다. 이 집 재산은 아들 몫이다. 며느리는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라.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잘난 집안에서 온다는데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데려왔대. 그래도 집안 체면이 있으니 받아준 거지. 그 말들이 내 귀에 그대로 꽂혔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제발. 단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지만 그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도 내 편이 아니다라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노골적으로 말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결국 우리 집 재산은 내 손에 절대 안 들어간다. 내가 욕심 부릴 것 같아. 미리 말해두는 거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욕심 따위는 애초에 없었지만 그 말은 내 존재를 더럽히듯 짓눌렀다. 남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아이 교육 문제로도 싸움은 이어졌다. 나는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처럼 기회를 주고 싶었다. 작은 영어 학원이라도 보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라. 그럴 돈 있으면 집안 살림이나 보태라고 잘라 말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그냥 포기해. 굳이 싸움 만들 필요 없어.
그 말에 나는 절망했다. 아이의 미래조차. 내 의지대로 꾸려갈 수 없다는 게 가슴을 짓눌렀다. 결국 나는 울부짖듯 말했다. 당신은 왜 늘 방관만 해? 왜 나만 죄인처럼 살아야 해?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무심하게 내뱉었다. 나는 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어. 당신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굳이 내가 나서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내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결혼 전 내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함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내가 믿고 기대던 마지막 기둥마저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그 후로 나는 진짜 혼자가 되었다. 남편은 점점 더 무심해졌고 우리 사이엔 대화조차 줄어들었다. 집안은 늘 싸늘했고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간신히 마음을 붙잡았다.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집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 같았다. 물건을 두고 찾지 못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밥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밥을 달라고 하고 가족들의 이름조차 혼동했다. 병원 진단은 치매였다. 순간 집안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 충격은 오래 가지 않았다. 돌봄의 짐은 고스란히 내 몫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시어머니 간호까지. 나는 무너져 내리면서도 다시 일어나야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어머니의 구박은 치매가 와도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밥을 차리면 맛이 없다 하고 옷을 입혀주면 못난 걸 입혔다고 투덜거렸다. 그건 이제 의식적인 말이 아니었지만 내 가슴에는 여전히 상처로 남았다. 나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다.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현실이 비극 같으면서도 우스꽝스러웠다. 때로는 불쌍하다 생각하다가도 여전히 날 괴롭히는 듯한 습관적인 말에 치를 떨었다. 남편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 간호조차 나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 내가 지쳐 쓰러질 듯해도 그는 무심하게 말했다. 내가 잘하잖아. 그냥 좀 더 버텨.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이제 안다. 내 삶은 늘 진행형이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도, 며느리로서 당한 수모도, 남편의 방관도, 시어머니의 치매까지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끝내 벗어날 수 없는 길이었어. 나는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 결국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후에도 시집살이는 진행형이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또 내일도 그 길 위에 서 있다.